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충청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초시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초시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내였지요. 호리호리한 몸에 키만 멀대같이 커서 걸을 때마다 건들거렸습니다. 작은 눈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얼굴은 32살의 나이에도 5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입은 매주콩만하게 툭 튀어나와 있어 말할 때마다 침이 튀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할 때면 마을 안악들은 어김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서방 또 보찜 싸는 갑네. 저 양반 낙방하는 것도 이제 연례 행사요. 글쎄 말일세. 저러다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나 몰라. 이초시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7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20살에는 초시에 당당히 합격했지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부모님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뻐했습니다. 허, 우리 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걸세. 어서와 쓴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하지만 그것이 이초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과에서 낙방한 후로 매년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번번이 쓴잔만 마시고 돌아왔지요. 처음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2번, 3번, 4번 계속되는 낙방에 이초시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하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거늘. 5번째 낙방 후 이초시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이 속을 끓이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팔자에 없는 관운을 어찌합니까? 시끄럽다. 이 몸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장손이야. 기어코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그러는 사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기울어만 갔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 과거 비용을 마련했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25에 혼이 난 아내는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초시의 아내 김씨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지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둥글둥글한 얼굴, 언제나 웃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김씨는 15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논밭일도 남자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저 집은 김씨 덕에 굴러가는 게지. 그렇고 말고. 김씨가 없었다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을까 싶구먼.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책과 씨름하고 계시온지요? 김씨가 흑투성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랑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소. 오늘은 시경을 다시 보고 있소. 이번엔 뭔가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필시 좋은 결과가 있을게요. 이초시는 늘 그렇게 희망에 차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지요. 혼인 초에는 김씨도 남편의 과거 급제를 꿈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입혔지요. 서방님, 부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두고 보시오. 기어이 금이 환영할 것이니.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이초시의 얼굴은 어두웠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 일쑤였답니다. 3번째 낙방 후부터는 이초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임자. 밥이 이리 진 것이오. 양반과 종부라는 사람이 아직도 밥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가? 송구합니다. 서방님, 금방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에이, 됐다. 천것들이나 먹는 진밥을 나 같은 귀한 선비가 어찌 목구멍으로 넘긴단 말이냐. 김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야, 여인의 팔자는 참을 인자 3개면 면한다더라.
시집가거든 죽었다 생각하고 그저 참고 순종하며 살 거라.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답니다. 특히 이초씨가 자신을 산것이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김씨의 친정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어머니는 인정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착한 우리 딸, 어쩌다 이리 낯빛이 상했노. 가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어머니는 딸의 여인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다 제 복이려니 하고 삽니다. 김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물에 빠져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더 서러운 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초씨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김씨는 한숨이 나왔지요. 다른 부부들처럼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포옹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임자, 아직 아니 주무셨소? 네, 서방님. 들어오시지요. 이초씨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김씨가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토끼처럼 깡충거리다가 금세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내 오늘따라 유난히 기력이 쇠하는구려. 괜찮습니다. 서방님. 김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이런 부부 생활은 7년째 계속되었고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 집 김씨는 성녀인가벼. 7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그러게 말일세. 저러다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원.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김씨의 귀에도 들려왔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했습니다. 얘야, 며느라. 아직도 내 몸에 기별이 없는 것이냐?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초씨는 과거 공부에만 몰두할 뿐 아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지요. 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김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했지요. 봄에는 모내기를, 여름에는 김매기를, 가을에는 추수를 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쉴 틈이 없었지요. 저 집 김씨는 참 일복도 많아. 서방 하나 거두랴, 논밭 거두랴. 몸이 둘이라도 모자라겠어? 이웃들은 칭찬했지만 정작 이초씨는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임자, 저녁은 아직 멀었소. 이 사람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이다. 해 진령 논에서 돌아온 김씨에게 이초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곧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종일토록 들판에 나가서 뭘 그리 꿈을 댄단 말이오. 이러니 내가 글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나. 어서 차려오시오.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발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어두운 밤이었지요. 달도 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갑자기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향했지요. 그 발소리는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바위가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초씨는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축혀 세운 채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끼익 사랑방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6척은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는 문틀에 닿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도둑의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기로 작정한 몸이다. 4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함께 황천길을 가게 될 것이다. 도둑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너무나 우렁차서 안방까지 저렁저렁 울릴 정도였지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초 씨의 마누라 김 씨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지요. 도둑을 본 순간 김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에는 허우대가 장대하고 깨끗한 새못이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도포에는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이 선명했습니다. 머리에는 정자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은장도가 채워져 있었지요. 도둑이 아니구나. 필시 귀한 집안의 양반일 터인데 김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술 익는 냄새가 나는구나. 당장 술상을 차려 오너라. 도둑이 명령하자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독에는 작년에 담근 청주가 익어가고 있었지요. 김 씨는 용수를 들어 맑은 청주를 떠냈고 안주로는 장아찌와 마른 북어채를 준비했습니다. 소반에 술상을 차려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도둑은 이미 방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도둑은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곧바로 다시 잔을 내밀었지요. 역시 술은 아녀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도둑의 말에 김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술시중을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꾸리꾸리한 냄새냐? 도둑이 갑자기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이초 씨가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일 뿐일세. 돈 될 만한 것이라고는 낡은 벼루와 책 몇 권이 전부라네. 이초 씨는 이제 울음까지 터뜨리며 비굴하게 빌었지요. 이런 한심한 겁쟁이를 봤나. 내 놈이 정령 사내이며 양반이란 말이냐. 선비의 기계는 책 속에 곱게 접어두었더냐. 내 놈의 글에서는 썩은 지린내만 진동하겠구나. 화가 난 도둑은 벌떡 일어나 이초 씨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고는 닭 모가지를 잡듯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힘없이 들려 올라간 이초 씨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이따위 놈이 붓을 잡고 녹을 논하며 세상을 기만했단 말이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당장 꿰매주마. 아이고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둑은 애걸하는 이초 씨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 한 구석에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치자 이초 씨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콜록거렸지요. 내 놈이 밤새 읽는다는 성현의 책이 고작 목숨을 구걸하는 법을 가르치더냐. 나는 칼로 세상을 구하려다 실패했고 너는 붓으로 세상을 기만하며 살아왔다. 우리 둘 중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겁다 생각하느냐. 도둑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초 씨는 대답은커녕 오들오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둑은 경멸의 한숨을 내쉬며 석가래에 매달아 둘 때 쓰는 밧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꽁꽁 묶기 시작했지요. 내 놈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새벽이 올 때까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다. 도둑이 으름장을 놓자 그 위세에 눌린 이초 씨는 결국 흡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도둑은 축 늘어진 이초 씨를 부엌 구석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그 틈에 재빨리 방바닥의 오줌을 닦아냈지요. 걸레로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앴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도둑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남이었지요. 콧날이 오뚝 솟고 눈썹이 짙으며 광대뼈가 적당히 돋보이는 균형 잡힌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답니다. 부인은 이름이 어찌 되요? 김가 성을 가진 정옥이라 하옵니다. 정옥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도둑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술잔을 비웠습니다.
호리병 하나가 비고, 2개가 비고, 3개째 호리병을 열 때까지 도둑은 계속 마셨지요. 어찌 저리 슬픈 눈을 하셨을까? 김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서려 있었거든요. 부인, 인생이란 게 참으로 허무하지 않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더이다. 필시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지요. 그때 도둑이 갑자기 김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으, 김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초 씨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큼지막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와 지그시 눌렀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이... 김씨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둑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단단한 가슴에서는 남자의 향기가 났고 굵은 팔은 김씨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김씨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도둑의 목을 꽉 껴안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짜릿한 순간이 지나갔을 때 바위 같던 도둑이 김씨의 배 위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지요. 김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온몸이 노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김씨는 옆에서 잠든 도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더욱 어려 보였고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지요. 김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불을 가져와 도둑에게 덮어주고는 옆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도둑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손발이 단단히 묶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요? 옆을 보니 김씨가 조용히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도둑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려. 도둑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게 당연한 순리겠지. 허나, 차라리 관아에 넘기려거든 부인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시오. 어차피 죽으려 했던 목숨이요. 어찌하여 죽으려 하시는지 그 사연이라도 들어봅시다. 도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진수요. 무과에 7번을 낙방하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었소. 무과에 7번이나? 김씨는 놀랐습니다. 이초 씨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청도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20살에 무과초시에 합격했답니다. 하지만 대과에서는 번번이 운이 따르지 않았지요. 말이 날뛰어 떨어지고 활시위가 끊어지고 갑자기 복통이 나는 등 계속되는 실패에 박진수도 지쳐갔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남은 것은 패배감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만 들더군. 김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못난 분이시구려. 그 한마디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요. 우리 집 서방님은 과거에 10번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리 책상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줌 싸개 겁쟁이가 부인의 난군이었소. 그렇답니다. 비록 못나고 한심한 위인이지만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가 그만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도 어찌 그리 쉽게 죽음을 입에 담으십니까? 이미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가문도, 명예도, 살아갈 희망조차도. 그럼 새로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날마다 흙을 파고 못난 서방 뒷바라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일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박진수는 김 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지요.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더니 박진수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어디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시오. 어찌하여 나를 놓아주는 것이여?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 같은 분이 이리 죽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리고 김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밤의 일은 꿈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꿈일 것 같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창밖으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변변찮지만 주먹밥 몇 개와 엽전 몇 푼입니다. 가시는 길에 욕이라도 하십시오. 박진수는 보따리를 받으며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 생명력이 넘치는 손이었지요. 부인이야말로 부디 강령하시오. 아니, 이미 누구보다 강한 분이니 내 걱정은 부질없겠구려. 박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끙끙대는 신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임자. 내가 여기 있소. 당장 와서 이 결박을 풀지 않고 뭘 하는 게야. 김 씨는 쓴웃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둥에 꽁꽁 묶인 이초 씨는 아내를 보자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먼지 구덩이인 이 험한 곳에 어찌 이리 묶여 계셨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평안. 지금 그게 할 소리인가? 죽다 살아났단 말이다. 그 흉악한 도둑놈은 어찌 되었어? 어서 말해보시오. 아, 그 사내 말입니까? 소란 피우기에 제가 쫓아냈지요. 뭐라고? 임자가 그 덩치가 산만한 놈을 어찌 쫓아냈단 말이요? 김 씨는 이초 씨의 밧줄을 풀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내 놈이 아무리 담이 크고 힘이 장사라도 날이 밝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도간에든 쥐 신세일 뿐이다. 당장 내 집에서 썩어지지 않으면 이 길로 관아에 달려가 내 놈의 인상차기를 낱낱이 고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세에 눌렸는지 혀를 차며 순순히 물러나더이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이초 씨는 의심과 경외가 뒤섞인 눈초리로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차마 더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논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짓누르던 그늘이 거치고 표정이 밝아졌지요. 한편 김 씨는 그날 밤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닫혀있던 몸에 생명이 깃든 것이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제가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회임이란? 내 몸에 아이가 생겼단 말인가? 이초 씨는 7년 만에 찾아온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허! 하늘이 드디어 우리 가문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나를 드디어 아비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10달 후, 김 씨는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박진수를 빼닮았지요. 까만 눈썹에 오뚝한 코, 그 깊은 눈매까지도요. 이야, 이거 완전 내 새끼로구나. 이목구비가 나를 쏙 빼닮았어. 역시 내 핏줄이야. 이초 씨는 제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지만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태어난 후 이초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과거를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임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과거는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해야겠소. 아들 준수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자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도 장사였지요. 10살이 되던 해, 준수는 부쩍 무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무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힘을 길러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당찬 모습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준수가 산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몸놀림은 날쌔졌지요. 준수야, 매일 산에 가서 무얼 하다 오는 게냐? 어머니, 산에 사시는 어떤 아저씨께 활쏘기와 검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따라 산중턱에 올라가 보았지요. 멀리서나마 아들을 가르치는 사내의 뒷모습을 본 순간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 넓은 어깨와 굳건한 자세는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세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준수가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도적 청풍엽을 잡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소. 그놈이 이 근방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샅샅이 뒤져 그놈을 잡아오시오. 그날 밤,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진수와 준수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피투성이가 된 박진수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부인,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이곳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소. 조용히 하십시오. 어서 안으로. 김 씨는 박진수를 부축해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십니까? 준수는 자신의 스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상처는 다 무엇이고요? 괜찮다. 잠시 쉬며 괜찮아질 것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스승이 나라에서 쫓는 의적 청풍협이라는 것을 깨달은 준수의 눈빛,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김 씨의 눈빛이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충청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초시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초시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내였지요. 호리호리한 몸에 키만 멀대같이 커서 걸을 때마다 건들거렸습니다. 작은 눈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얼굴은 32살의 나이에도 50살은 좋기 넘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입은 메주콩만하게 툭 튀어나와 있어 말할 때마다 침이 튀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할 때면 마을 안악들은 어김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서방 또 보찜 싸는 갑네. 저 양반 낙방하는 것도 이제 연례 행사요. 글쎄 말일세. 저러다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나 몰라. 이초시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7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20살에는 초시에 당당히 합격했지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부모님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뻐했습니다. 허, 우리 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걸세. 어서와 쓴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하지만 그것이 이초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과에서 낙방한 후로 매년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번번이 쓴 잔만 마시고 돌아왔지요. 처음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2번,
3번, 4번, 계속되는 낙방에 이초 씨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하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거늘. 5번째 낙방 후, 이초 씨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이 속을 끓이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팔자에 없는 관운을 어찌합니까? 시끄럽다. 이 몸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장손이야. 기어코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그러는 사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기울어만 갔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 과거 비용을 마련했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25에 혼이 난 아내는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초 씨의 아내 김 씨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지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둥글둥글한 얼굴, 언제나 웃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김 씨는 15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논밭일도 남자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저 집은 김씨 덕에 굴러가는 게지. 그렇고 말고. 김씨가 없었다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을까 싶구먼.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책과 씨름하고 계시온지요? 김 씨가 흙투성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랑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소. 오늘은 시경을 다시 보고 있소. 이번엔 뭔가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필시 좋은 결과가 있을게요. 이초 씨는 늘 그렇게 희망에 차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지요. 혼인 초에는 김 씨도 남편의 과거 급제를 꿈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입혔지요. 서방님, 부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두고 보시오. 기어이 금이 환영할 것이니.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이초 씨의 얼굴은 어두웠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 일쑤였답니다. 3번째 낙방 후부터는 이초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임자. 밥이 이리 진 것이오. 양반과 종부라는 사람이 아직도 밥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가? 송구합니다. 서방님, 금방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에이, 됐다. 천것들이나 먹는 진밥을 나 같은 귀한 선비가 어찌 목구멍으로 넘긴단 말이냐. 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야, 여인의 팔자는 참을 인자 3개면 면한다더라. 시집가거든 죽었다 생각하고 그저 참고 순종하며 살 거라.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답니다. 특히 이초 씨가 자신을 산것이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김 씨의 친정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어머니는 인정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착한 우리 딸, 어쩌다 이리 낯빛이 상했노. 가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어머니는 딸의 여인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다 제 복이려니 하고 삽니다.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물에 빠져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더 서러운 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초 씨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김 씨는 한숨이 나왔지요. 다른 부부들처럼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포옹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임자, 아직 아니 주무셨소? 네, 서방님. 들어오시지요. 이초 씨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김 씨가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토끼처럼 깡충거리다가 금세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내 오늘따라 유난히 기력이 쇠하는구려. 괜찮습니다. 서방님.
김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이런 부부 생활은 7년째 계속되었고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 집 김 씨는 성녀인가벼. 7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그러게 말일세. 저러다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원.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김 씨의 귀에도 들려왔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했습니다. 얘야, 며느라. 아직도 내 몸에 기별이 없는 것이냐?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초 씨는 과거 공부에만 몰두할 뿐 아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지요. 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김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했지요. 봄에는 모내기를, 여름에는 김매기를, 가을에는 추수를 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쉴 틈이 없었지요. 저 집 김 씨는 참 일복도 많아. 서방 하나 거두랴, 논밭 거두랴. 몸이 둘이라도 모자라겠어? 이웃들은 칭찬했지만 정작 이초 씨는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임자, 저녁은 아직 멀었소. 이 사람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이다. 해 진력 논에서 돌아온 김 씨에게 이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곧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종일토록 들판에 나가서 뭘 그리 꿈을 댄단 말이오. 이러니 내가 글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나. 어서 차려오시오. 김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발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어두운 밤이었지요. 달도 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갑자기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향했지요. 그 발소리는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바위가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초 씨는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축혀 세운 채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끼익 사랑방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6척은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는 문틀에 닿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도둑의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기로 작정한 몸이다. 4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함께 황천길을 가게 될 것이다. 도둑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너무나 우렁차서 안방까지 저렁저렁 울릴 정도였지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초 씨의 마누라 김 씨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지요. 도둑을 본 순간 김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에는 허우대가 장대하고 깨끗한 쇠못이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도포에는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이 선명했습니다. 머리에는 정자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은장도가 채워져 있었지요. 도둑이 아니구나. 필시 귀한 집안의 양반일 터인데 김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술 익는 냄새가 나는구나. 당장 술상을 차려 오너라. 도둑이 명령하자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독에는 작년에 담근 청주가 익어가고 있었지요. 김 씨는 용수를 들어 맑은 청주를 떠냈고 안주로는 장아찌와 마른 북어채를 준비했습니다. 소반에 술상을 차려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도둑은 이미 방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도둑은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곧바로 다시 잔을 내밀었지요.
역시 술은 안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도둑의 말에 김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술시중을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꾸리꾸리한 냄새냐? 도둑이 갑자기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이초 씨가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일 뿐일세. 돈 될 만한 것이라고는 낡은 벼루와 책 몇 권이 전부라네. 이초 씨는 이제 울음까지 터뜨리며 비굴하게 빌었지요. 이런 한심한 겁쟁이를 봤나? 내 놈이 정령 사내이며 양반이란 말이냐? 선비의 기계는 책 속에 곱게 접어두었더냐? 내 놈의 글에서는 썩은 지린내만 진동하겠구나. 화가 난 도둑은 벌떡 일어나 이초 씨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고는 닭 모가지를 잡듯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힘없이 들려 올라간 이초 씨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이따위 놈이 붓을 잡고 녹을 논하며 세상을 기만했단 말이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당장 꿰매주마. 아이고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둑은 애걸하는 이초 씨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 한 구석에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치자 이초 씨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콜록거렸지요. 내 놈이 밤새 읽는다는 성현의 책이 고작 목숨을 구걸하는 법을 가르치더냐. 나는 칼로 세상을 구하려다 실패했고 너는 부두로 세상을 기만하며 살아왔다. 우리 둘 중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겁다 생각하느냐. 도둑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초 씨는 대답은커녕 오들오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둑은 경멸의 한숨을 내쉬며 석가래에 매달아 둘 때 쓰는 밧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꽁꽁 묶기 시작했지요. 내 놈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새벽이 올 때까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다. 도둑이 으름장을 놓자 그 위세에 눌린 이초 씨는 결국 흡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도둑은 축 늘어진 이초 씨를 부엌 구석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그 틈에 재빨리 방바닥의 오줌을 닦아냈지요. 걸레로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앴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도둑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남이었지요. 콧날이 오뚝 솟고 눈썹이 짙으며 광대뼈가 적당히 돋보이는 균형 잡힌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답니다. 부인은 이름이 어찌 되오? 김가 성을 가진 정옥이라 하옵니다. 정옥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도둑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술잔을 비웠습니다. 호리병 하나가 비고 2개가 비고 3개째 호리병을 열 때까지 도둑은 계속 마셨지요. 어찌 저리 슬픈 눈을 하셨을까? 김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서려 있었거든요. 부인, 인생이란 게 참으로 허무하지 않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더이다. 필시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지요. 그때 도둑이 갑자기 김 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으. 김 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초 씨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큼지막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와 지그시 눌렀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이... 김 씨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둑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단단한 가슴에서는 남자의 향기가 났고 굵은 팔은 김 씨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김 씨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도둑의 목을 꽉 껴안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짜릿한 순간이 지나갔을 때 바위 같던 도둑이 김씨의 배 위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지요. 김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온몸이 노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김씨는 옆에서 잠든 도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더욱 어려 보였고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지요. 김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불을 가져와 도둑에게 덮어주고는 옆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도둑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손발이 단단히 묶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요? 옆을 보니 김씨가 조용히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도둑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려. 도둑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게 당연한 순리겠지. 허나, 차라리 관아에 넘기려거든 부인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시오. 어차피 죽으려 했던 목숨이요. 어찌하여 죽으려 하시는지 그 사연이라도 들어봅시다. 도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진수요. 무과에 7번을 낙방하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었소. 무과에 7번이나? 김씨는 놀랐습니다. 이초 씨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청도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20살에 무과초시에 합격했답니다. 하지만 대과에서는 번번이 운이 따르지 않았지요. 말이 날뛰어 떨어지고 활시위가 끊어지고 갑자기 복통이 나는 등 계속되는 실패에 박진수도 지쳐갔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남은 것은 패배감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만 들더군. 김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못난 분이시구려. 그 한마디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요. 우리 집 서방님은 과거에 10번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리 책상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줌싸개 겁쟁이가 부인의 난군이었소. 그렇답니다. 비록 못나고 한심한 위인이지만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가 그만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도 어찌 그리 쉽게 죽음을 입에 담으십니까? 이미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가문도, 명예도, 살아갈 희망조차도. 그럼 새로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날마다 흙을 파고 못난 서방 뒷바라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리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박진수는 김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지요. 김씨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더니 박진수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어디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시오. 어찌하여 나를 놓아주는 것이여?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 같은 분이 이리 죽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리고 김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밤의 일은 꿈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김씨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꿈일 것 같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창밖으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변변찮지만 주먹밥 몇 개와 엽전 몇 푼입니다. 가시는 길에 요기라도 하십시오. 박진수는 보따리를 받으며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 생명력이 넘치는 손이었지요.
부인이야말로 부디 강령하시오. 아니, 이미 누구보다 강한 분이니 내 걱정은 부질없겠구려. 박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끙끙대는 신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임자. 내가 여기 있소. 당장 와서 이 결박을 풀지 않고 뭘 하는 게야. 김 씨는 쓴웃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둥에 꽁꽁 묶인 이초 씨는 아내를 보자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먼지 구덩이인 이 험한 곳에 어찌 이리 묶여 계셨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평안. 지금 그게 할 소리인가? 죽다 살아났단 말이다. 그 흉악한 도둑놈은 어찌 되었어? 어서 말해보시오. 아, 그 사내 말입니까? 소란 피우기에 제가 쫓아냈지요. 뭐라고? 임자가. 그 덩치가 산만한 놈을 어찌 쫓아냈단 말이오. 김 씨는 이초 씨의 밧줄을 풀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내 놈이 아무리 담이 크고 힘이 장사라도 날이 밝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도간에 든 쥐 신세일 뿐이다. 당장 내 집에서 썩어지지 않으면 이 길로 관아에 달려가 내 놈의 인상착의를 낱낱이 고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세에 눌렸는지 혀를 차며 순순히 물러나더이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이초 씨는 의심과 경외가 뒤섞인 눈초리로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차마 더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논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짓누르던 그늘이 거치고 표정이 밝아졌지요. 한편 김 씨는 그날 밤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닫혀있던 몸에 생명이 깃든 것이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제가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회임이란? 내 몸에 아이가 생겼단 말인가? 이초 씨는 7년 만에 찾아온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허! 하늘이 드디어 우리 가문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나를 드디어 아비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10달 후, 김 씨는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박진수를 빼닮았지요. 까만 눈썹에 오뚝한 코, 그 깊은 눈매까지도요. 이야, 이거 완전 내 새끼로구나. 이목구비가 나를 쏙 빼닮았어. 역시 내 핏줄이야. 이초 씨는 제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지만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태어난 후 이초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과거를 그만두고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임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과거는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해야겠소. 아들 준수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자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도 장사였지요. 10살이 되던 해 준수는 부쩍 무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무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힘을 길러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당찬 모습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준수가 산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몸놀림은 날쌔졌지요. 준수야, 매일 산에 가서 무얼 하다 오는 게냐? 어머니, 산에 사시는 어떤 아저씨께 활쏘기와 검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따라 산중턱에 올라가 보았지요. 멀리서나마 아들을 가르치는 사내의 뒷모습을 본 순간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 넓은 어깨와 굳건한 자세는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세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준수가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도적 청풍엽을 잡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소. 그놈이 이 근방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샅샅이 뒤져 그놈을 잡아오시오. 그날 밤,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진수와 준수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피투성이가 된 박진수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부인, 염치 없지마.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이곳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소. 조용히 하십시오. 어서 안으로. 김 씨는 박진수를 부축해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십니까? 준수는 자신의 스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상처는 다 무엇이고요? 괜찮다. 잠시 쉬며 괜찮아질 것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스승이 나라에서 쫓는 의적 청풍협이라는 것을 깨달은 준수의 눈빛,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김 씨의 눈빛이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충청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초시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초시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내였지요. 호리호리한 몸에 키만 멀대같이 커서 걸을 때마다 건들거렸습니다. 작은 눈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얼굴은 32살의 나이에도 5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입은 매주콩만하게 툭 튀어나와 있어 말할 때마다 침이 튀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할 때면 마을 안악들은 어김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서방 또 보찜 싸는 갑네. 저 양반 낙방하는 것도 이제 연례 행사요. 글쎄 말일세. 저러다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나 몰라. 이초시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7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20살에는 초시에 당당히 합격했지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부모님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뻐했습니다. 허, 우리 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걸세. 어서 왔은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하지만 그것이 이초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과에서 낙방한 후로 매년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번번이 쓴잔만 마시고 돌아왔지요. 처음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2번, 3번, 4번 계속되는 낙방에 이초시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하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거늘. 5번째 낙방 후 이초시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이 속을 끓이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팔자에 없는 관운을 어찌합니까? 시끄럽다. 이 몸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장손이야. 기어코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그러는 사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기울어만 갔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 과거 비용을 마련했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25에 혼이 난 아내는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초시의 아내 김씨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지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둥글둥글한 얼굴, 언제나 웃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김씨는 15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논밭일도 남자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저 집은 김씨 덕에 굴러가는 게지. 그렇고 말고.
김씨가 없었다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을까 싶구먼.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책과 씨름하고 계시온지요.